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좀 빨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죠. 우리는 항상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밖에 가서 어떻게 써먹을까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 보셨죠? 전문가도 해결 방법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한 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 시험 문제에 맞출까, 시험 문제에 맞추는 걸 고민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책 가져오셨죠? 12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자료 있습니까? 지난주 자료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난주 자료 4페이지. 없으신 분 1층에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4페이지 펴셨습니까?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 프린트는 없습니다. 민법 시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죠. 우리는 항상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이 결과로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이 권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물권과 채권 이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권리 변동의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 불렀습니다. 법률 요건. 그래서 원인을 뭐라 불러요? 법률 요건.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죠. 이런 결과를 법률 효과라 불렀습니다. 결과를 뭐라 불러요? 법률 효과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대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고 여기 대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걸 지난주에 비교했습니다. 먼저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합니다. 그럼 당연히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다.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죠.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면 법률행위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가 변동하면 법률 규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물권과 채권을 공부하는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나와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힘이 세죠.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채권이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 맺은 그 사람, 즉 당사자끼리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고 표현했었죠.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률 요건이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은 둘 중에 법률 행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법률 규정 중개할 수 없어요. 보통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거 중개하죠. 그건 다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법률 규정은 나중에 조금씩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해야 됩니다. 성립 요건.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프린트 4페이지입니다. 자, 4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법률행위 요건 써 있습니까? 먼저 성립 요건이 있고 그 오른쪽에 효력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 프린트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먼저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성립 요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당모고 외웠거든요. 기억납니까? 대강 들은 기억나죠? 그래서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게 매매나 임대차를 생각하면 되죠. 매매라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매도인은 돈 받는 게 주 목적이고 매수인은 물건 취득이 주 목적이겠죠. 그럼 그 목적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당모가지에서 당모구라고 외우셨어요. 그럼 상대방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이라고 합니다.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 그래요. 그러니까 성립도 안 했다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했거나 또는 아직 부존재한다. 이때는 효력을 따질 여지가 없어요. 성립한 전제로 효력을 따지는 겁니다. 먼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권리 능력이란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납니까? 확가적타 기억나죠? 먼저 확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적법이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확가적타라고 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양이 엄청 많아서 헷갈렸는데 오늘 보니까 좀 더 기억나죠, 이렇게.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가면 또 해요. 1월 달에 또 한 세 번 또 합니다. 3월 달 되면 지겨워서 이제 이거 그냥 외우죠, 이거. 굳이 외울 안 해도 다 외워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의사 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래서 이 의사 표시는 먼저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겉과 내 마음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면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완전히 다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매했다, 누가 임대차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정상, 완전 유효죠. 그럼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에 가듯이 법에서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이 법이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민법 항상 비정상 공부해요. 이걸 다 갖춘 정상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걸 못 갖춘 비정상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은 다 정상만 공부해요. 정상만. 근데 제 시간만 비정상 공부해요. 그러니까 민법을 오래 공부하면 저같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좀 약간 모자라 보이죠, 사람이 좀. 그러니까 비정상하니까. 다른 과목은 다 정상만 공부합니다. 학교는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러지 마. 어제 학교를 했나요? 네, 저 과목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춘 비정상 공부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효력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맞는 게 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취소 사유는 제착사강 딱 4가지였거든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제착사강 딱 4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칠판에 없는 것도 다 무효밖에 없어요. 취소는 제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먼저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그 자를 의사 무능력자. 즉 제정신이 아니단 말이죠. 즉 완전히 정신 중환자나 존목 유아들 또는 만취자 이자 의사 무능력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 한 행위는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입니까? 이 무효죠. 제착사강 아니면 다 무효예요. 무효사입니다. 그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이 자를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3가지가 있었죠. 먼저 미성년자가 있었죠. 미성년자. 그 다음 2개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능력을 좀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법정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이자들의 행위는 둘 중에 무슨 사유죠? 취소 사유. 일단 이자들의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이죠?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9세부터 성년이죠. 예전에는 20세가 성년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19세로 바뀐 겁니다. 성년 나이가. 그래서 지금은 19세부터 성년이고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 이 두 사람은 다 법원에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 사람이 좀 약간 능력이 모자란 사람 있죠. 뭐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능력이 떨어져요. 그 자를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하면 그 심판 받은 자를 받았다가 수동이라 피를 써서 피한정 후견이랍니다. 능력이 완전히 없어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 그 자는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받아요. 이것도 피를 써서 피성년 후견이 됩니다. 근데 이건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미성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었다면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그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원래 시험 범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아두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법정대리인이 있다 그랬는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누가 될까요? 보통 부모님은 이제 친권자, 이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요즘 고령화돼서 치매 환자가 많거든요. 치매 환자. 그런 자들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어떤 A랑 가정주부가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내 엄마라면 확 죽여버리겠는데 남 엄마라 죽일 수 없고 미치겠대요. 시어머니가 찜질방을 무료로 따라가요. 무료로. 따라가서 어떤 약을 사옵니다. 하루짜리 단풍 여행 무료로 따라가요. 가서 안마기를 사와요. 무료로 따라가서. 그럼 이 돈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겠죠. 나 이렇게 사고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기로도 못하고 지금 미치겠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이런 삶을 따기를 만들어놓게. 이 상태를 만들어 오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누가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다 그 사람들 알아보고 무료로 주는 거 이거. 그래서 이자들이 하잖아요. 공부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많으니까 이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 이런 분 있으면 법무사한테 상의해서 받아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능력편에서 무효사유 하나와 여기 취소사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가 필요하죠. 여기는 확가적타를 결하면 여기는 무효사유밖에 없어요. 여기는 취소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확정할 수 없다면 무효라고 그랬고, 가능 반대가 실험 불가능이거든요. 그때 원시적 불능 무효였죠. 후발적 불능 유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법률의 목적 중에 이 확가적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적법성 할 텐데 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엄청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나라 어떤 법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반드시 이해한다. 안 해오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 자, 그러면 적법성 하는 겁니다. 자, 책은 이제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목적의 적법성이 있습니까? 이제 칠판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은 크게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을 임의법규라고도 합니다. 강행 규정을 강행법규라고도 합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지금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세 보여요? 그렇죠. 이게 더 세 보이죠? 이건 좀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센케예요, 센케. 이게 더 센케죠? 센케가 뭐예요? 센 캐릭터. 센 캐릭터. 이게 좀 세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좀 만만해 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당사자가 반대되는 약정을 합니다. 그랬으면 그 약정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법규정과 서로 위반된 약정이 있어요. 그럼 갑과 을에게는 그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이 법조문 적용 안 돼요. 한마디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만만하죠? 그게 임의규정입니다. 반대로 강행규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적용되는데 강행규정은 다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단속규정일 때 이 단속규정을 위반하죠. 단속규정 위반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단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면 어떤 게 효력규정이라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그때 개인 간의 거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 다 유효예요, 유효. 뭐만 무효죠? 효력규정 위반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입니다.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규정은 다 효력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임의규정 아니면 효력규정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다른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단속 나왔다 그 말하면 단속 나왔다? 그런 규정이에요. 경찰 행정이 주목적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수업 끝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식당에 밥 먹는데 그 식당이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무허가 음식점이에요. 여기서 밥 먹고 나왔죠. 그럼 여기 사장님 신고하면 처벌돼 안 돼요? 신고하면 처벌되죠. 그럼 밥값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밥값은 내야 됩니다. 사적인 음식 매매 유효해요. 유효지만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인 것들이에요. 또 모텔에서 자고 나오는데 모텔이 무허가 숙박업이다. 호텔이 허가증이 없어요. 그럼 신고하면 또 사장님 처벌 내겠죠. 그럼 하룻밤 숙박료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개인간은 그래 유효해요. 단지 처벌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우리 민법에 없어요. 이건 각종 행정법, 공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여기가 없어요. 다른 법들이에요. 우리 민법은 임의규정 아니면 효력규정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강행규정 하잖아요. 그럼 다 효력규정 말합니다. 다시 그냥 강행규정 하면 뭘 말한다고요? 효력규정. 그러니까 단속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꼭 써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든 책에서든 강행규정 위반 무효 맞습니다. 다시 단속은 꼭 단속이라고 써주니까 그냥 강행규정은 다 뭘 말한다? 효력규정.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말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말인가?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는 어렵습니다. 근데 임대차에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2항이면 시험에 잘 나온 예를 드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갔어요, 일단.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일단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임대차가 돈 받고 빌려준 거라 했죠. 그랬을 때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하죠?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이랍니다. 그럼 을은 내 물건 아니죠? 갑소유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죠. 근데 우리 그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합니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필요비와 유익비.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필요비란 꼭 필요한 돈이요. 꼭 필요한 돈. 만약에 현관문이 고장났다. 꼭 고쳐야겠죠. 현관문. 유익비는 꼭 돈을 들일 필요까지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가치가 증가한 겁니다. 거실을 리모델링이다. 꼭 리모델링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걸 말합니다. 물은 내 물건 아닌데 갑소유 물건에 이런 비용을 지출했죠. 그럼 임차인은 나중에 이 비용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린 비용을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법 626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민법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근데 갑과 을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야, 임차인, 너 비용 청구하지 마.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를 배제랍니다. 포기를 뭐라 불러요? 배제한다. 폐지하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거 계약서에 쓰고 우리 손도장, 발도장 다 찍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법에서는 분명히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써 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은 뭐라고 약정했죠? 비용 청구하지 말자고 약정했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일까 무효일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유효라면 약정대로 을은 비용 청구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약정이 효력이 없죠? 계약서에 썼더라도 을은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이 법조문에 달렸어요. 만약에 이 법조문이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그와 반대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626조가 만약에 강행규정이라면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은 다 효력이거든요. 그럼 효력규정 위반한 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임의규정이라면 이 약정 유효, 이게 강행규정이라면 이 약정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대표적인 임의규정입니다. 그럼 이 규정과 반대 약정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 약정 유효가 되니까 갑을과 을끼리는 이 법조문 적용 안 되고 그들 간의 약정이 따른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비용 청구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거의 써 있어요. 계약서에 이런 말 써 있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한다 또는 원상복구한다고 써 있죠. 거기 사인했단 말은 그 약정했단 말이거든요. 그 약정이 이거 포기하는 약정이에요. 이거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 하게 되면 나중에 임차인은 이런 거 청구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약정 유효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여러분 임차인이잖아, 임차인. 만약에 중개사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살짝 빼달라면 돼요. 이 약정. 계약서에 지워달라고. 그럼 임대인 알아요, 몰라요? 보통 몰라요. 임대차 계약을 한 몇십 번 해보지 않은 이상. 그럼 이 약정 안 했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버리면 나중에 달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다.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책 262페이지 펴보세요. 262페이지.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시간 할 거 이거. 262페이지. 262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비용 상한 청구 있나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 뭐 하라 그랬죠? 무조건 연필을 무조건 밑줄한다. 무조건 밑줄하세요. 그것만 딱 보시라 했어요. 그럼 3번 제목의 밑줄 비용 상한 청구 밑줄 했나요? 밑에 626조 동그라미 1번 1항이에요. 법조문도 제가 읽은 것만 밑줄합니다. 읽은 것만. 자, 1항 밑줄하세요. 임차인이 임차물 포전에 관한 다음 필요비를 동그라미 쳐요.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이 돌려달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뒤에 뭐라고 써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안에서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누가 상환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죠? 그럼 반대서 가면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돌려줘야 된다니까 반대서 가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동그라미 리을 임의규정에 동그라미세요. 그 다음 밑줄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 약정 의뢰를 포기가 배제할 수 있다. 즉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까? 뭐 토지 임차인 뭐라고 써있죠?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5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막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대표적인 예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볼만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가 하나 있어요. 이 토지를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토지를 돈 주고 빌리는 거죠. 그랬을 때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불러요?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 그래서 우리 지상에 우린 나대지 지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렸죠. 그리고 나대지에 우리 건물 딱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자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서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이 서로 독립된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도 토지 대장 따로 있고 건축물 대장 따로 있죠.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서로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지는 갑소유죠. 근데 건물은 누가 지었죠? 을이 지었죠. 그럼 건물은 을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세요. 만약에 15년 임대차 했거든요. 이제 15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기간이 끝났다를 기간이 만료됐다고 표현해요. 기간 끝나면 을은 처음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빌렸죠. 그러면 을은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물 철거하기 너무 아깝네요.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히 아직도 현존합니다. 그럼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임차인, 임대인에게 이거 한 번 더 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한다를 갱신한다 합니다. 갱신. 임대차를 한 번 더 하자고 갱신하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이 선택합니다.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노 거절하면 나도 내 땅 좀 사용해보자. 임대인이 거절해요. 그럼 그때 임차인은 내 건물 너가 사라 할 수 있어요. 내 건물 너가 매수해. 산다가 매수한다 그러죠? 내 건물 너가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임대인은 거절 못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임대인 거절 못해요. 무조건 매매계약이 딱 성립해버립니다.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 엄청난 규정에 우리 민법 643조가 있어요. 임대인은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럼 자,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임차인은 몰라요. 임대인은 보통 압니다. 임대인 알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매수 청구권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평생 몰라야 된다. 너 중간에 이런 거 알면 안 돼. 안 되겠어. 너 사인해. 너 이거 포기한다고 사인해. 페이지에 포기한다고 약정하고 사인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법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써있죠. 근데 자기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또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또 여기 성질에 달렸어요. 이 법규정이 만약에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반대약정 유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강행규정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약정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이건 대표적인 강행규정이에요.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면 강행규정과 위반된 약정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약정하고 계약서에 쓰고 도장 찍었더라도 그 약정 무효니까 이 약정 효력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했더라도 을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런 게 대표적인 강행규정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리가 있어요, 이게. 그럼 다시 책으로 오세요. 자, 263페이지. 중간쯤에 동그라미 5번.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조건과 지상물 매수 정보 있습니까? 법좀 보지 마시고 법좀 밑에 동그라미 기억 있죠? 자, 기억 보세요. 밑줄.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즉 임대차 한번 더 합시다라고 이렇게 갱신 청구하고 그 다음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거절할 때 2차적으로 그 지상물, 여기는 현재 건물이죠?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강행규정 동원하세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 자, 니은 보세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조건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똑같은 말이죠? 이게 대표적인 강행규정이에요. 그럼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이제 129페이지 오세요. 자, 그럼 정리하면 자, 어떤 게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반대 약정 유효죠. 당사자끼리는 그 약정대로하고 이거 적용 안 돼요. 한마디로 안 지켜도 된다. 하면 강행규정은 우리에게 다 적용되거든요. 강행이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단속규정이라면 이건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라 그걸 위반하더라도 제재는 받거든요. 그래서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떤 게 효력규정이라면 위반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단속규정 없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임의규정 아니면 효력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일단 생각하세요. 계약법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을 일단 생각하면 돼요. 가장 크게.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게 큰 틀인데 여기 보세요. 큰 틀인데 임대차는 계약법인데도 우리 강행규정이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예외적이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는 계약법이잖아요. 근데 임대차에도 강행규정이 있죠? 이런 걸 나중에 몇 개 외우면 돼요. 몇 개. 내년 한 9월 달쯤에. 그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 근데 안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체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129페이지. 중간에 내문 3번 목적의 적법성이 있습니까? 1번 의 보세요. 법률의 내용은 적법해야 된다. 따라서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 즉 그것을 강행규정 그래요. 강행규정 가로 열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자 무효 동그라미 무효할 것이다. 이처럼 그냥 강행규정 뭘 말한다고요? 효력규정. 다시 우리 책에 그냥 뭐라 써있어요? 강행규정 그 뭐라 한다? 다 효력규정 생각하세요. 효력규정. 그래서 무효란다 했죠? 그 다음 자 이와 달리 의무법규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의무법규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투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 열고 계약과 626조예요. 근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이 약정 합의죠? 특약이 뭐예요? 약정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양가로 2번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강행법규 자 효력규정 동원하세요. 효력규정은 다음 사법상 효력 써 있습니까? 사법상 효력이 개인 간 효력이에요. 사인 간의 효력. 사법이 뭐다? 사인 간, 개인 간. 사법상 효력을 무효 동원하세요.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강행법규정, 그 다음 다시 단속규정 동원하세요.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제재는 받지만 법령이 그 자체의 사법상 효과가 아까 개인 간의 효과, 효력에는 잘 보세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죠. 씁니다. 유효로 내버려 둔다가 거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효로 둔다. 대신 처벌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 무허가 음식점에 영업행위나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일단 거기까지 밑줄 그러게 제 밑줄 잘 알았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적법성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적 타당성 하겠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게 이제 103조와 104조가 나옵니다. 우리 책에서 먼저 사회적 타당성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습니까? 그 103조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예요. 1조부터 102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103조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범위는 원래 아니라 그래서요. 우리 시험범위는 103조부터 시험범위예요. 103조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반사질서 법률행위죠. 그게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 위반이랍니다. 법조 문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는 법률행위는 무효란다죠. 다시 보세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란다인데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써있나요? 그 법조문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03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번 읽어봤죠? 궁금하니까 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일단 법조문 읽어봤어요. 우리 첫 시험 주문. 그럼 다시 프린트 한번 펴보세요. 이제 아까 프린트 4페이지 펴보세요. 이걸 다시 이제 보는 겁니다. 프린트 4페이지. 이제 그 4페이지 하단에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쓰있나요? 자, 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몇 개 봤거든요. 그럼 어떤 게 무효가 되고 어떤 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프린트 아래에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무효라면 그것을 무효인 법률행위라 부릅니다. 그럼 무효란 말은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즉 약속을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무효인데 이행했네요. 이행했다면 괜히 이행했죠. 그때는 내 거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행했으니까 당신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환 받으면 원상태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특징인데, 자, 여러 가지 모의 사유 중에 지금 아까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까 보신 103조 위반으로 무효랍니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이때는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특칙이 나와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 부릅니다.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불법원인 급여라 불러요. 이제 정리하면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죠. 잘 보세요. 모든 무효는 여기 똑같아요. 모든 무효는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행 후 여기가 달라요. 이게 좀 이따 103조, 104조거든요. 하필 103조, 104조 무효인데 이행했다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똑같아요. 다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여기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이게 103조, 104조예요.
103조, 104조. 그래서 103조, 104조로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사유로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효 사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필요한 게 103조, 104조입니다. 그러면 이쪽 위반으로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유로 무효더라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하필 103조, 104조 무효라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원인급여라 부릅니다. 이런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법조문을 한번 살짝 읽어봤어요. 자, 그 다음. 근데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랍니다. 이 행위는 일단 유효거든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깁니다. 취소권. 그럼 취소할지 말지 선택합니다. 취소하면 행위인실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하면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만 남죠.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만 남으니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딱 무효로 굳어진 거예요. 근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있죠. 그럼 취소권이 있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없으면 취소 안 합니다. 귀찮으면 취소 안 해요. 그럼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피해가 많으면 취소하겠죠. 그때는 무효가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해서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효 취소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프린트기 전에 했던 거 했었죠?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법률 용어 하나입니다. 법률 용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법률 용어 중에 선이란 말과 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착한 놈이 아니에요. 선이란 어떤 사실을 몰랐다, 모르는 경우입니다. 선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 몰랐다요. 모르는 경우. 악이란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떤 걸 알았다요. 악이가 무슨 말이다? 어떤 걸 알았다, 안 경우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 사람을 살짝 치웠거든요. 근데 새벽에 어두워서 사람 있는 건 몰랐대요. 그럼 선이 악이에요? 사람 있는 건 몰랐다. 선이. 사람이 있어도 A라 모르겠다. 가버렸다. 그럼 사람 있는 걸 알았죠. 그럼 뭐란다? 악이. 어떤 사실을 몰랐다가 선이에요. 알았다가 악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착한 놈은 그럼 큰일 납니다. 착한 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멍청한 놈이지. 왜 몰라요? 사람이 있는지 왜 몰라? 시험은 멍청한 놈을 해야 오히려 문제를 잘 풀어요. 안 그러고 얘를 착한 놈 하면 왠지 이 자를 막 구하고 싶어요. 사실은 멍청한 놈인데. 그러죠? 이 사람은 똑똑하죠? 알았으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착한 놈한 순간 큰일 납니다. 이 시험에서. 얘는 선이는 어떤 걸 모르는 사람, 악이는 어떤 걸 알았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는데 무효 취소는 원칙적 효력이 다 절대적 효력입니다. 무효 취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란 무효 취소를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어떤 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튼 이제 무효 취소 나오면 원칙 절대적 효력이다. 그렇게 가세요. 지금부터 이제 사례 하나 봐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아직 공시법 안 하셨으니까 우리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등기부는 표제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 그리고 을구라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근데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관계.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냅니다.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나타내는 게 을구가 됩니다. 이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몇 번지인가 알고 싶어요. 몇 번지인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표제부. 몇 번지인가? 건물이 목조인가 철골인가 알고 싶다. 어디를 봐야 돼요? 표제부. 눈에 보이는 표제부.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소유자. 갑구. 저당권이 있는 거 알고 싶다. 저당권. 을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무효치는 원칙이다 뭐다? 절대적, 절대적이에요. 지금부터 절대적 무효를 하는 겁니다. 무효는 원칙이다, 절대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갑소유 X라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갑이 소유자죠? 근데 친척을이 등기부를 위조합니다. 친척을이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이렇게 해놔요. 저기 예를 들면 저 보세요. 등기부 갑구를 열어보니까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등기를 우리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딱 소유권 등기를 딱 이렇게 해둔 거예요. 등기를 위조해서. 그럼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되거든요. 보통 매매로 위조합니다. 보통 매매로 위조해요.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죠. 매매가 세금이 싸거든요. 그래서 을 앞으로 딱 등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등기 그럼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유효란 말은 을이 소유자란 말이고 이게 무효란 말은 등기는 을 앞으로 있지만 그 등기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없죠? 위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효가 돼요. 무효입니다. 을이 소유자 아니에요. 물 소유자 아니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을밖에 모릅니다. 갑도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무효라는 사실은 을밖에 모릅니다. 누가 보기에 마치 을이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 소유자처럼.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좀 금매로 팔았겠죠? 팔고 돈 받고 등기하고 을이 중고로 이제 도망가요. 중고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주고 을은 돈 받고 중고로 이제 튀었어요. 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받겠죠. 그럼 보통 병이라는 사람은 위조 사실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겠죠. 그럼 몰랐다가 선이 약이에요. 선이. 그럼 선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겁니다. 그럼 병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유효란 말은 병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고 무효란 말은 병이 소유자 아니란 말이죠.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 을도 소유자 아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병 아무것도 모르고 샀죠. 돈 다 주고 샀죠. 그래서 병을 유효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뺏겨야 돼요. 갑이 소유권을 뺏겨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병, 선의병은 보호되지만 갑이 불쌍해지죠. 갑은 아무 잘못 없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병을 만약에 무효라고 가정해보세요.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근데 이번엔 병이 불쌍해지죠. 병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주고 샀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차피 갑과 병 둘 중에 한 명은 불쌍해져야 돼요. 어차피. 누군가는 불쌍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건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독일 같은 유럽 쪽에서는 병 유효라 해버립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병이 유효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불쌍하게도 갑이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독일에서, 유럽에서는 갑이 을을 잡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 무효라고 해요. 병 무효. 우리나라는. 병 소유자 아니죠? 을 소유자 아니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병이 불쌍해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돈 다 줬는데 소유자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병이 을을 잡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다 다르다.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병 무효로 봐요. 선이어도 보호 안 해준다.
이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유럽 이민 가세요, 이민? 이민 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면 손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 무효랍니다. 앞사람 무효죠? 뒷사람 무조건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절대적 무효에서 병도 소유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병이 다시 A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B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C에게 팔고 등기. 그래서 Z까지 팔고 등기했다. 그러더라도 앞사람 무효죠. 그럼 뒷사람 전부 다 무효예요. 앞사람 무효면 우리나라는 너도 무효, 전부 다 무효예요. 전부 다 무효. 이걸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 이것을 절대적 무효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도를 취해요. 그럼 병까지만 해볼까요? 병까지만. 그럼 병은 아무튼 불쌍하죠. 이 등기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공무원 시험 합격한 등기 공무원이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등기부를 병은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 인정 안 합니다. 그것을 자 다시 등기를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든 등기부가 소유자를 을로 공시하거든요. 공시한 바를 병은 믿었어요. 병은 믿었다. 그러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등기 공신력 부정한다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부정했네요. 그래서 국가가 공시한 바를 병이 믿었더라도 앞사람 무효면 병 효력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태도입니다. 유럽과 다르다. 그래서 이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전부 다 무효. 다 죽어요. 근데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로 보면 돼요. 같은 말.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큰일 났네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살 때.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앞사람이 무효인가 알아봐야겠네요. 그럼 갑도 알아봐야겠네. 갑이 무효면 전부 다 무효거든요. 그럼 내 앞에 10명 있다면 10명 다 누가 한 명이라도 무효면 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 알아봐야 돼요. 근데 실생활에서 앞등기가 유효인가 알아볼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앞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실제에서는 앞등기를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이니까. 실제에서는 앞등기가 무효일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에서는 앞등기 다 유효예요. 유효. 등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유효면 시험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무효를 가정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일 때, 우리가 병이랄 때 내가 병인데 앞사람이 무효가 될 일은 나 죽을 때까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앞사람이 무효가 될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로또 1등 일주일에 몇 명 나와요? 일주일에. 한 1명 나오죠. 이런 거 1년에 한 번 뉴스에 나올 거면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앞등기가 무효일 그런 일은 나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로또 1등 한 10번 되고 말하세요. 그 확률보다 더 없어요. 근데 정말로 억만무리일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나도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말한다.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돼서 그 책은 좀 이따 10분 쉬고 찾아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십시오.